오존을 이용한 침출수 처리장 악취 처리 효율 증대 기술 개발을 발표하게 될 수도권 멸지관리공사 공정운영부 황원구입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침출수 처리장에 악취 방지 시설이 들어온 이후 침출수 악취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침출수 및 폐수 발생원의 다양화, 발생량 증가 등으로 악취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고농도 악취 증가로 침출수 계열 악취 방지 시설의 처리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O3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 증대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농도 악취 처리 효과를 증대시키고 약품 사용량 28%를 저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장의 악취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4개의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0만, 157, 3, 1700입니다. 이 20만은 뒤에 작게 단위가 써여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 전체의 단면적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57은 이 20만 제곱미터의 침출수 처리장 위에 157개의 악취 포집을 하는 가지관이 15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3은 3개의 악취 방지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요 1번의 은폐수 계열 악취 방지 시설, 이 빨간색 부분은 2번의 침출수 계열 악취 방지 시설, 이 하얀색 부분은 3번의 저농도 탈취 시설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메인이 되는 악취 방지 시설이 1번, 2번 악취 방지 시설이고요. 그 악취 방지 시설의 처리 용량이 분당 1,700 세제곱미터입니다. 오늘은 이 악취 방지 시설 중에서 2번 침출수 계열 악취 방지 시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침출수 계열 악취 방지 시설은 이온 교환 스크러버를 이용해서 약액 수정 방식의 악취 방지 시설이고요. 고농도 200 세제곱미터, 저농도 1700 세제곱미터의 그 시설이 직렬 연결 구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약품은 수산나트륨, 차화염 수산나트륨, 황산 3개가 되고요. 악취 방지 시설은 악취 발생원은 혼합조, 유량조, 정조, 탈지, 주산화조 등입니다.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단면도를 갖고 왔는데요. 각 단마다 이렇게 그 이온기원 수지라는 그 수지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악취가 올라가다가 이온기원 수지에 포집이 되고, 그럼 그 포집된 그 악취는 세정수로 약품이 섞인 세정수로 순환을 시켜서 제거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악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 최근 산매립장 침출수가 발생하고 슬러지 자원화 3단계화 신설하고 하는 등 그 침출수 및 폐수 발생원의 다양화, 발생량 증가 등에 따라서 악취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 처리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현황을 분석하고자 침출수 처리장 악취 진단 및 TAB 용역을 실시를 한 결과 대책이 필요하다, 효율을 증대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악취 처리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현 시설 자체 내에서 효율 증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이온견 수지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어떤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근데 그 2개의 시설에 이온견 수지를 교체하는데 2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접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다른 기술하고 이제 접합하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속적인 미팅, 그 기술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배관에다가 탈취제도 이제 섞어보고요. 그다음에 마스킹제도 같이 섞어서 뿌려보고, 그다음에 공정 개선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제 오존 설비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오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류 오존이 좀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오존 발생할 때 그 발생 효율이 굉장히 낮다. 또 오존 발생 자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설비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럼 오존을 악취를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잔류 오존에 대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기존 시설에서 세정수 좀 정하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그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사가 이제 갖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존 시설은요, 표에 보이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카탄을 이런 반응 기자기에 의해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 오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악취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 그거에서 그 시설의 세정수를 좀 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보고 있다. 또한 만약에 오존이 세정수에 전부 다 안 녹아가 들어가서 잔류오존이 생긴다면은 그걸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영견 스크러버와 오존 설비와 간의 그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너네 그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이 어떤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 브로셔상의 이제 그 스펙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약간 달랐습니다. 일단 수명이 좀 길고요. 유지 보수도 저렴하다고 하고 일단 크기가 작았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한 1m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용량 확장도 이제 칩을 넣고 뺄 거면 금방 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영비에 속하는 이제 전력 소모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스펙상의 얘기인 거고 일단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단 1단계로 진짜로 세정수가 정화가 되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랩 스케일로 해가지고 세정수 정화 실험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파일럿 스케일 현장 적용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설에 적용이 되는지 이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1단계, 2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걸 좀 보완해서 본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잔류 오존을 활용할 수 있고 좀 체류 시간을 증대하기 위해서 굴뚝이 있는 뒤쪽보다는 앞에 고농도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좀 체류 시간 지면서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안전사항, 사고가 나지 않는 오존이 좀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요 밑에 사진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사진을 좀 갖다 놓은 거고요. 1차 랩 스케일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은 침출수 계열 고농도에서 세정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이제 시설에 의해서 튜브로 오존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분, 10분, 20분, 30분 지나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에 섞여 있는 암모니아나 COD는 과연 어떨까 분석을 해봤더니 암모니아는 약 88%가 제거되고 COD는 이제 65%가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게 하얗게 더 맑아지는 것까지 이제 시간을 돌리면서 주입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존 자체가 지금 안전 설비가 없이 하다 보니까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저 실험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락날락하기도 했고 거의 이제 구토 증상도 나오기도 했었고 막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30분이다. 그래서 30분까지만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악취방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가성소다나 차화염소산 나트륨의 그 약품 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찍어보니까는 그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실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파일럿 스케일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시간이 아닌 한 2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현장에다가 실험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제 오존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정수를 전부 다 교체한 다음에 이제 오존을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 딱 지나니까 오존수가 세정수가 전부 다 맑아지는 겁니다. 육안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맑아지는 거 보니 처리 효율도 올라가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고농도 인입하고 이제 배출구하고 이제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84%가 적용이 되고 메틸메리캅탄이 78%, 나머지 암모니아나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타라멘이 약 30에서 35% 정도 저감한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지정학치를 측정하는데 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그 지정학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해서 비교를 한 결과 이제 약품 사용량으로 저희가 이제 약품을 악취를 처리하는데 약품을 무조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품은 어느 정도 뭐 pH나 ORP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넣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품에 적당량을 주입을 하고 매일매일 올라가지고 스택에서 이제 악취를 떠다가 냄새를 맡고선 약품 냄새가 난 다음에 약품을 줄이고 약품 냄새가 좀 안 난다 아니면 슬러지 냄새가 난 다음에 약품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굴뚝에서 이제 락스 냄새가 안 나는 최적 조건으로 운전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약 한
45%가 저감되는 요 2달 동안에 45%가 저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현장에도 적용은 되긴 하는구나. 그러면 문제점이 뭐지? 하고서 문제점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1, 2차 연구 결과 이제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 도출입니다. 첫 번째로 오존의 용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안정화가 되는 데까지 한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만약에 정전이라든지 다른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지하면은 그 나머지 3일 동안은 이제 악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제 오존 투입부가 하나가 아니라 4개로 설치를 하고 그 끝에 이제 미세분사 장치를 좀 설치해가지고 용해들을 상상시켜 보자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 또 두 번째가 오존 발생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온도가 높으면 발생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하기철에 이제 오존 발생 효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아예 외부 방수함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발생기 자체 내에는 좀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주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정소에서 용해되지 않는 잔류 오존이 대기 배출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 설비의 이제 내부하고 외부에 오존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설치된 센서는 오존이 이제 어느 정도 양 이상 과다 유출 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되게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이제 직원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불이 빨간색이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빨간색이 보이면 이제 그 근처에 다가가지 않고 이제 운영 시스템에서 가동 정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세정수 내에 그 잔류 오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악취를 처리하는 배관이 음압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잔류 오존이 외부로 안 나가고 최대한 우리 악취 배관 쪽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보완점을 전부 다 이제 개선 사항에 넣고 이제 본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일단 개선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입부를 하나에서 4개로, 그다음에 앞에 미세 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외부 방수함 제작을 해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오존 센서와 연결된 자동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세정수 내에 잔류 오존 흡입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기존 흡입 배관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잔류 오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또한 모니터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와이파이 웹 기반으로 해서 자동 운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에서 PC에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핸드폰은 약간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현재는 사무실 PC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PC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 악취 방지 시설하고 연계해서 악취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운영한 지가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오존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상시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투입하는 시간, 또 투입하지 않는 휴지 시간 요걸 정하고 오존 양도 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절별로 좀 약간 악취 발생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쪽에 맞는 그런 운전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악취 처리 시스템 강화로 이제 침투수기열 악취 방지 시설 약품 사용량 28%가 저감을 했는데요. 요거는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이고요. 그건 이제 연간으로 했을 때는 약 6천만 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시설 설치하는 데 4,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이제 1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오존을 이용한 이온 교환 스크러버 악초오염 물질 제거 효율 향상 기술과 오존 발생 시스템과 이온 교환 스크러버 연계 처리 프로세스라는 명칭의 2건의 특허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홍보 쪽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오존 설비가 설치되고 나서 2군데 업체에서는 현장에 와서 보고 싶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지만 와서 이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쪽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코로나 단계가 좀 지나가면은 다시 견학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많이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이제 오존 시설에 대한 좀 최적화되는 그런 그 시간이나 주입 시간이나 양을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약간 매뉴얼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할 생각이고요. 또 외부에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우리 좋은 기술들 많이 내부로 이제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성점토를 이용한 차수제 개발 발표를 하게 된 연구개발부 박다정이라고 합니다. 연구 발표는 다음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같은 그린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탄소 중립 기조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건설 재료와 기존에 쓰고 있던 공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금 공사에서는 매립지 자원화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특허를 90개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반시설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 기술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탄소 중립에 걸맞는 친환경 차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차수 시설은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서 매립지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차수시설 설치 기준으로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에 점토, 강물 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게끔 하고 투수기수가 1초당 1,000반분의 1cm 이하의 두께가 50cm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공사 3-1 매립장의 기반시설 단면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하수 배제층을 설치하고 그리고 차수층, 침출수 배제층 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1 매립장의 경우 지지층이라는 새로운 층을 설치하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해안을 매립한 매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지반토 자체가 점성토고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온 하중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설치함으로써 강도를 보완하고 그리고 안정과 시공성을 확보하려고 설치한 층입니다. 이를 봤을 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차수층에 대해서 투수개수 기준만 있습니다만 매립시설 설치 환경에 따라서 투수개수뿐만 아니라 적정한 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수개수뿐만 아닌 지지층에서 역할을 하는 강도를 받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차수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EICP는 시멘트나 케미컬 그라우트 같은 그라우팅 재료를 대신하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 재료입니다. 사실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를 대신할 재료를 많이 찾고 있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EICP입니다. EICP는 보시다시피 비료용 요소와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을 요소 가수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탄산칼슘을 침전시킴으로써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보시면 요소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요소가 탄산염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탄산염은 염화칼슘의 칼슘과 결합을 하면서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탄산칼슘은 흙 입자 사이에 궁극을 채워줌으로써 지반 보강이 가능해지는 형식입니다. 이 EICP 공법의 장점은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유사한 공법인 MICP 방법에 비해서 박테리아 배양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탄산칼슘이 신속히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크기보다 작은 공극을 갖는 세립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탄산칼슘 생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가 없고 효소 추출 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연구를 추진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EICP 관련해서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지방공학연구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 재료인 해성점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점토는 바다에 퇴적된 흙으로서 통립분류법상 압축성이 작은 실트질 그리고 압축성이 작거나 큰 점토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지반토 역시 그 해성점토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N값이 6 이하로 느슨한 편이었고 통립분류법상 압축성이 작은 점토 그리고 압축성이 작은 실트질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황산이온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립장에서 황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황을 이온 결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차수층에서 이 결정화가 투수계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료 설계된 것들을 바탕으로 차수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염화칼슘과 요소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EICP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수 분해 효소를 연세대학교와 함께 우리가 메주를 쓸 때 사용하는 백태콩 아실 겁니다. 그 생콩가루를 이용을 해서 최대 탄산칼슘이 생성될 수 있는 계량 조성물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EICP를 저희 해성점토와 함께 혼합을 하였는데요. 동일한 시료 무게에서 EICP 양이 증가할수록 탄산칼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EICP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에서의 모양은 점점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의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탄산칼슘은 생성되었지만 점토와 탄산칼슘이 원활히 맞물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단 강송도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 이건 탄산파 확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ICP 반응 시간에 따른 전단파 속도 변화를 확인을 하고 시간별로 데이터를 획득한 후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전단파 측정을 해보았더니 물만 섞었을 때와 EICP만 섞었을 때의 전단파 속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점성토라는 것 자체는 사질토와 다르게 확산 이중층이라는 전자 이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입자가 사질토와 다른 면무구조 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성토와 EICP의 혼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연구 방향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질토와 EICP를 혼합을 시킴으로써 주 점토층 사이에 EICP와 사질토 라이너를 차례대로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ICP와 사질토 혼합 분에 대한 그 전단파 속도를 보시면 그 전 점성토의 경우에는 166m/s였던 것들이 900m/s까지 속도가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단파 속도 증가가 탄산칼슘 생성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사질토와 EICP가 탄산칼슘이 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료를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하얀 알갱이 부분이 생성된 탄산칼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황산이온 제거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EICP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문진 표준사에 염화칼슘을 넣었기 때문에 황산염이 칼슘과 반응을 하여 황산칼슘이 생성될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응 12시간 이내에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차수층을 저희는 총 3층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아래로 해성 점토층을 함수비 15%로 구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개발한 EICP 사질토층을 가운데에 끼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단파 측정을 했을 때 해성 점토만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서 약 강도가 337.6MPa로 2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질토층으로만 투수계수를 비교를 했을 때 사질토층으로만 되어 있는 층에 비해서 EICP 사질토의 투수계수가 상승하였고 또 저희가 그 황산염이 안정되어 있는 층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약 사질토만 구성된 층에 비해서 81%의 투수계수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차 수층 조건으로 투수계수를 추정하였을 때 설계차 수층은 0.7에 10의 -7cm/s로 폐기물 관리법 법정 기준에도 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EICP를 이용한 그리고 해상점토를 이용한 차수제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 해성 점토층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강송도가 증가하고 이 강송도 증가는 결국 시공과 안전성을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저희가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연구로서 아직 좀 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EICP와 점성토를 직접 혼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EICP와 이 차수제에 대한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EICP 관련 시공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청 공정운영부의 이상경 과장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던 폐기예정 맥주 유기물을 이용한 침출수 처리 효율성 개선 실험과 그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장은 지난 발표자들도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 집중적으로 실험에 사용했던 탈질 질산화조의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후에 저희의 실험 조사 배경 그리고 내용 및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혼합조정조에서 인천, 경기, 서울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은폐수를 같이 병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탈질 질산화조에서 오염물질의 주 성분인 질소를 제거하게 되고 남은 고농도 유기물과 그리고 잔저운 물질을 약품 처리를 통해 처리를 한 후 침전을 거쳐 마라뱃길로 방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들은 농축을 거쳐 탈수기로 보내서 탈수 슬러지들은 다시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탈질 질산화조에서는 미생물 반응을 통해서 질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질소를 제거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유기탄소원이라는 미생물들의 양분이 되는 물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저희 침출수 처리장의 탈질 질산화조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 계열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제 침출수는 고농도 폐수로 분류가 돼서 소화조를 거친 은폐수와 혼합을 하게 되어 BCD 계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A 계열 같은 경우는 저염도 처리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서 발생하는 자원화 단지의 폐수와 충전소 폐차장 그런 물들을 여기 곳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탈질 질산화의 원리는 일단 고농도 폐수가 이제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벡터라는 질산화 미생물의 반응을 통해서 질산화를 거쳐 그리고 탈질균에 의한 바실러스 같은 탈질균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미생물이 반응하는 유기물과 그리고 융합을 하게 되어 그 질소를 내보내는 것이 탈질 질산화의 기본적인 공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산화 공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탈질 반응에 있어서 메탄올, 아세트산 같은 미생물이 반응에 쓰이는 유기탄손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유기탄소원을 은폐수와 병합하여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폐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메탄올, 아세트산 같은 유기탄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 취급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유독물이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비상시에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저희 쪽에서 소화되지 않은 은폐수를 직접 혼합조정조에 투입하여서 미생물이 사용하는 유기탄손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피순의 유기물을 활용하여 유기탄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은폐수 특유의 과도한 질소부하 슬러지 발생 그리고 슬러지 침강성 불량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올은 그 자체로도 효율적인 유기탄손이지만 고가의 약품 비용과 높은 취급상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정의 안정적 운영과 이런 취급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체 탄소원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실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2월 달에 실시한 그 환경에너지대학원 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이제 미생물 처리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는 건조 웅축수와 폐맥주 같은 고농도 유기농 폐수를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유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기탄손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파일럿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공정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서 한 달간의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먼저 배관 구성을 따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의 실험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역삼투합 시설의 저류조를 비우고
저류조에 맥주를 저류한 다음 펌핑을 통해서 혼합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탈질 질산화조 BCD 계열 중에서 C 계열에만 적용을 해서 B 계열과 D 계열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체 탄소원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실험 내용입니다. 질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수질 항목이 있을 텐데요.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pH, 온도, DO 같은 이 내부의 필수적인 수질 항목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 COD, 암모니아,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분석을 통해서 B계열 은폐수를 유기탄손으로 활용하는 B계열, D계열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형물을 포함해서 기타 육안으로 모니터링하여서 슬러지 넘침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유실의 문제는 없는지를 또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제가 그 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와 COD 직접적인 오염 물질입니다.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맥주 투입으로 인해서 유기물의 제거 효율을 그렇게 가운데가 C 계열입니다. 유기물의 제거 효율이 있는 걸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B와 D 계열이 높은 것은 저희 하적일 동안 이제 많은 유입 부하의 부담과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그런 유량의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은 오염물질의 변동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입 부하의 일시적인 증가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C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지 않은 유량이 일정적으로 통제를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물의 제거가 일정하게 일어났습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질산화를 위해서는 아질산성 질소의 축적이 되지 않고 바로 질산성 질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질산성 질소의 축적에 의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질산화와 탈질에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고형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반송량과 외부 반송량의 그 일정한 유지와 그리고 그 고형물 체류 시간이 조금 길어짐으로써 그런 고형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타 계열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B와 D 사이의 수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식 공정으로 좀 B와 D의 유량만큼 집어넣는다면 이런 고형물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질소량도 B와 D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은폐수만을 집어넣는 B계열, D계열 그리고 폐맥주를 대체 탄소로 넣는 C계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pH, DO, 온도 그 질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질 조건인데요. 일단 질산화가 체계적으로 되려면 pH가 이제 6.5에서 7.5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온도도 아까 발표처럼 적절한 질산화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DO는 용존산소, 즉 질산화균이 소모하는 그 용존산소인데요. 결국에는 B계열, D계열과 특별히 수치가 차이가 나거나 수치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전량을 만약 대체한다 하더라도 수질 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일정량으로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미생물 반응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5단 그리고 이것은 1차 침전지로 배출되는 7단 수질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튀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측정 기기상 보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육안 모니터링 및 결론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슬러지 부상과 이제 교반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부상에 따른 슬러지가 대량으로 넘어가는 유실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료를 뜨고 24시간 후, 즉 교반이 없었을 때는 슬러지 침강성이 타 계열에 비해 좀 낮은 성향을 보여서 전량을 대체를 해서 계속 운영할 경우 슬러지 침강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슬러지 침강성을 일단 증가를 시키려면 이제 적절한 체류 시간을 이제 조정하는 거나 이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총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실험을 통해서 대체 탄소원으로서의 폐맥주 사용은 일단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폐맥주의 그런 불안정한 수급 실험 기간 동안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좀 저류와 그런 펌핑 이송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체 탄소원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쪽에서의 활용이 주라기보다는 소규모로 폐수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메탄올 같은 유기 탄소원의 구매가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폐맥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이 실험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출업체의 은폐소 비용 절감과 동시에 처리업체가 사용하는 유기탄소원의 비용을 동시에 절감함으로써 서로 간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장기적인 앞으로의 그 활용성을 위해서는 현재 은폐소 관련 법령 개정 등 이제 법적 그런 규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은 앞으로 대체 탄소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험에서 좀 단점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급 관리와 함께 맥주 자체의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저희 그 RO 저류주회를 이용을 해서 맥주를 저류했기 때문에 폐맥주 자체에서 발생하는 알코올기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주변의 악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취 제어 시스템이 먼저 확보가 되고 저류 그리고 밀봉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공사가 전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장기적인 폐맥주의 대탄소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과 공유를 위한 동반 성장 실험을 통해서 저희 쪽에서 그저 유기탄소원의 비용을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기탄소원 적용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맥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맥주 실험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택적 속매산업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탈환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오늘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공정운영부 이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회사와 그리고 세트ENG 그리고 경기대학교 세 개 기관이 공동 연구로 수행한 결과이고 촉매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를 제거하여 고체항으로 회수하는 파일럿 플랜트의 운전 결과입니다. 당초 이 연구는 메리가스와 바이오가스를 대상으로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바이오가스를 대상으로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메리가스를 대상으로 먼저 수행한 결과들입니다. 이제 배경 및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도권 매입지에서는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리가스와 그리고 은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이나 보조연료 등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들 내에는 메탄뿐만 아니라 황화수를 함께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황화수는 설비 부식이나 악취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화수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별도의 탈환 기술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황화수를 제거하고 회수된 고체형을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신규 탈환 기술의 저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 기술은 우산화 바나듐 기반의 촉매를 이용해서 기체 상태 황화수를 순도 99% 이상의 고체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주요 내용은 황화수 제거를 하기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하면서 처리 효율을 확인하고 그리고 최적의 운전 기준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네, 실험 조건은 일단 대상 촉매는 경기대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촉매를 사용하였고 처리 온도는 200도씨에서 400도씨로 조건별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입유량은 시간당 30m 삼승 그리고 대상 가스는 황화수 농도가 약 2.1에서 2.4% 되는 메리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우선 촉매를 이용한 탈환 효율 평가 결과와 그 다음에
회수된 항부산물의 분석 결과 그리고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촉매를 이용한 타랑 효율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비를 연속 운전했었을 때 촉매의 재사용 온도인 400도씨를 유지할 경우 방화수의 처리효율이 최대 평균 73.6%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 촉매를 재사용했었을 때도 처리효율을 확인하였는데 1차 재사용했었을 때는 약 67%, 2차 재사용했었을 때는 약 58%로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400도씨로 온도 조절한 이후에 별도의 온도 상승 없이 300도씨로 유지했었을 때는 처리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 400도씨 이후에 300도씨로 운전했었을 때는 처리효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서 초기에는 약 75%였다가 약 43시간 이후에는 약 18%까지 처리효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촉매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촉매를 평균 300도씨로 운전하고 있다가 촉매의 재사용 온도인 400도씨로 온도를 상승시켜 보았습니다. 그래프 3번을 보시면 촉매의 재사용 온도인 400도씨로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 촉매의 재활성화로 인해서 정화수의 처리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촉매 온도를 250도로 유지하였을 때 촉매를 바로 사용한 것과 그리고 한번 재활성화를 거친 이후에 사용한 결과입니다. 촉매를 한번 재활성화 거친 이후의 처리 효율이 당초의 처리 효율보다 약 24% 증가하는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조건으로 250도를 기준으로 운전하였을 때 유입유량을 반으로 줄였을 때는 처리 효율이 많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약 12% 정도 증가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타랑 효율 평가 결과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해수된 항부산물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수된 항부산물의 분석 결과입니다. 촉매에 의해서 변환된 항성분들은 반응기 이후에 고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후에 별도의 냉각 과정을 거쳐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고체 상태의 황들은 별도의 황 회수 탱크에서 고체항으로 회수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고체항으로 회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회수된 황성분의 함량은 황함량이 약 99.9%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 고체항이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의 형태가 반응기 처리 온도에 따라서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의 형태가 약간 다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 이 S8 형태의 고체항은 300도씨로 처리하였을 때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하면서 저희가 발생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체형 회수 탱커에서 황성분들이 모두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회수된 황성분들이 후단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후단 공정에서의 상변화로 인해 후단 공정에서 고체항들이 밸브나 배관 등의 폐색 현상을 빈번하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후단 공정에서의 상변화로 고체항이 배관 폐색 현상을 일으킨 그림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산화반해둔 기반의 이 촉매를 사용했었을 때 촉매의 재사용 온도인 400도씨 이상으로 상승시켰을 때 재활성화에 따른 처리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연속 운전을 했었을 때 촉매를 언제 재활성화시킬지 등에 대한 상세한 온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항화수의 평균 처리 효율은 온도 조건마다 다르긴 하였지만 약 50에서 60% 정도로 나타났고 400도씨로 연속 운전을 했었을 때 최대 처리 효율인 약 7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응기 이후에 미해수된 항부산물의 당 변화 방지를 위해서 고체항 회수 탱크 전단에 공내 탱크 등 폐색 현상 방지를 위한 추가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메리가스로만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아까 전에 말한 이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재는 보완해서 바이오가스를 대상으로 현재 설비를 좀 보완하고 설치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포스트 발표다 보니 좀 길진 않았는데